네, 수업 페이지 새로 호침해 보시면은 영상 하나 올라와 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막은 처리가 안 됐는데 이건 뭐 시간 되면은 유튜브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자막 처리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화질도 화질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니까 그때 다시 보면 되고 대회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사전 지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가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활용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이제 뭐 창업, 뭐 1인 개발 뭐 이런 얘기 있죠. 아니면 뭐 공부할 때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좀 종류가 많아요. 자, 얘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다, 다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종류 검색해 보시면은 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뭐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건데 이제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키 밸류.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음, 자, 이렇게 여기가 키, 여기가 밸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 하나에 밸류 하나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딱히 실용성은 없어요. 이 키 하나에 이 키랑 연관된 밸류 이거 하나만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음, 이름이 잭이라고 한다면 잭의 핸드폰 번호가 뭐 010-1234-5678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음, 어, 감이 오시죠? 딱히 실용성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가벼운 프로그램 돌릴 때 좀 사용합니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이 중에서도 근데 특별한 게 있긴 해요. 레디스라고 레디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다가 저장해요. 메모리에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하드디스크가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다 써본 적 있어요. 파일 탐색기 같은 거, 폴더 같은 거 열어보면 뭐 C 드라이브니, D 드라이브니 뭐 이런 거 있죠. 어, 얘네들이 하드디스크인데 램은 뭐냐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보통 컴퓨터 새로 맞출 때 램 사양에 맞춰가지고 좀 가격을 타협하죠. 사양 좋으면 당연히 비싸고, 사양이 뭐 그냥 저냥이면 뭐 그냥 가격도 그렇고. 둘 다 저장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나 램이나. 하드디스크의 저장 단위는 기가바이트죠. 기가바이트. 그리고 램의 저장 단위도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입니다. 대신에 속도는 램이 훨씬 더 빨라요.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고 램은 전자식이라서 이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면은 위에서 딱 봤을 때 안쪽에 이런 디스크가 있습니다. 자성을 띄고 있는 디스크가 있어요. 그 LP판 있죠? 턴테이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동그라미 있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노래 나오고. 음. 그런 것처럼 여기 하드디스크 안에도 LP판처럼 이렇게 얘가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대신에 램은 얘랑은 다르게 생겼죠. 어, 램의 경우는 이렇게 얇아가지고 두께도 얇죠. 얘는 두께 엄청 두껍잖아요. 음, 이렇게 두께 생겼으면 얘는 얇죠. 둘 다 저장 장치인데 램의 경우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2000 경기도 이천 가면은 뭐 D램, S램 뭐 이런 거 공장 있죠? SK였나?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또는 이제 평택, 음, 평택에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램 생산하는 공장이 있죠. 어, 이 램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레디스는 램에다 저장한다는 거, 데이터를. 그래서 좀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가 좀 그나마 쓰이는 거죠. 또는 이제 영상을 스트리밍 한다든가 아니면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를 저장한다든가 간단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레디스를 이용한다 라는 거. 아,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릴레이셔널 DB. 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어, 그러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표 형태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표 형태. 표
형태로다가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엑셀에서도 이런 셀 형태로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이 맨 위쪽에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이름 누군가의 이름 써져 있고 그 이름에 사는 곳, 그 이름의 전화번호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런 전화번호, 이름, 주소 이런 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데이터. 그래서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관계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려면 오라클 또는 이제 MySQL 이 두 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제일 많고 또 상위권이에요. 왜 관계형이냐면 하나 이상의 열과 행의 테이블, 그러니까 열과 행의 관계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순위. 비교적 최근 거죠. 10월 거. 작년, 아니, 11월, 10월, 작년 11월. 이건 DBMS인데 다른 종류는 없네. 아무튼 DBMS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DBMS 이거 말고 여기를 봐야죠. 데이터베이스 모델. 릴레이셔널 보이죠? 키밸류도 보이고. 근데 이거 말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구분이 RDBMS로 이렇게 되어 있고 키밸류, 레디스 보이죠? 또 얘기 안한 마리아DB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마리아DB도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분도 다 다르고 또 이 DBMS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그 쿼리문 SQL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SQL을 배우는데 MySQL 정확히는 이제 마리아DB죠. 이거랑 관련된 SQL을 배울 거예요. SQL 문법을 배울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이거 뭐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고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처리 언어입니다. 처리 언어. 너무 와닿지 않죠?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 없나?
간단하게 써져 있는 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비교적 이게 간단하네요. 이런 게 SQL 문법입니다. 그러면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뭐 A, B, C, D 뭐 이런 거 보이죠? 얘가 열이고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여기 보이는 숫자 얘네는 행이죠. 이거는 로우라고 해요. 로우. 영어로. 또는 이제 튜플? 튜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컬럼은 다른 말로는 이게 아마 어트리뷰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정척이 이런 자격증에서 다루니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 2차원이죠. 가로 세로 평면이니까. 수학 용어로서 릴레이션 행렬이에요. 행렬.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행의 데이터면 몰라도 여기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있어요. 그래프.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네오포제이였나? 네오포제이가 있습니다. 네오포제이.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인데 표가 아니죠. 모양 보면. 얘가 어떻게 보면 더 관계형이라는 말에 더 근접한 거죠.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원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료 구조 같은 거 보면은 그래프 자료 구조라고 하죠. 거기서 따온 말일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도 이 그래프에서도 노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런 노드에 대해서 다루고 방향이 있는 것 그리고 방향이 없는 것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드들 간의 관계 나타낸 게 네오포.j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관계를 나타내야 하니까. 그래서 엑셀 파일 하나하나를 이런 노드에다가 뭐 집어넣고 그 엑셀 파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항공 노선 항공 노선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좀 더 적절하겠죠? 여기서 이제 각 항공기가 멈추는 그 시점을 노드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지도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점이 노드가 되고 얘네들끼리 연결된 선이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염병 같은 거 추적할 때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지? 이거 추적하는 거에도 네오포제이 같이 생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음, 사용한 그 자료가 있는데 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려나? 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되면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선을 나타낸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이제 좀 편하긴 한데 좀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계형을 많이 쓰고 어, 그리고 도큐먼트 DB 일반적으로는 이 2번과 4번을 많이 써요. 얘는 이제 여기에는 몽고DB였나? 몽고DB 같은 게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는 객체를 저장합니다. 객체. 객체 안에 JSON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이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저장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에 걸맞는 거를 좀 보자면 아, 그나마 이게 좀 어, 도큐먼트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 보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좀 배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따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쓰죠. 얘는 배우기 어려우니까 배워두면 좋죠.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서치 엔진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미국에 있는 그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쓰는 클라우드에서 쓰는 게 따로 있고 엘라스틱이라고 이거 있어요. 얘도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랑 결합해서 쓰면 되는데 어, 딱히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거니까 관계형. 그래서 이거 쓸 줄 알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게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표준. 그래서 RDBMS는 얘보다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였는데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 페이지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DB 개요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당연한 말을 써놨는데 데이터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에 뭐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전화번호 있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뭐 나이도 있으면 그 사람의 정보가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름의 전화번호, 이름과 나이, 얘는 1대1 관계죠. 어, 이름과 번호, 이름과 나이, 키밸류 데이터가 되는 건데,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서류 제출하죠. 그것도 다 데이터입니다. 주민의 서류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들을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정보는 데이터예요. 어, 근데 그 데이터는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장되고 나중에 사용돼야 어, 의미가 있는 거죠.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DBMS입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될 건데 중요한 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테이블은 뭐냐면 표예요. 표.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테이블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했을 때 릴레이션이라고 했죠. 릴레이션. 그러면 엑셀을 괜히 껐네. 어떻게 해볼까? 학번, 그리고 이름, 전공, 성별, 전화번호 이런 데이터에 학번부터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름에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공은 뭐 수리과학, 전기전자, 그리고 의예과, 성별은 남, 남. 뭐 전화번호는 알아서 있다고 할 거고 010 어쩌고 될 거고. 이거를 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열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세로로 존재하는 거고 행에 대한 데이터는 가로로. 이해되시죠? 여기서 진짜 데이터는 이 부분이죠. 여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 세 줄이에요. 세 줄. 여기가 메타데이터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어떤 걸로 딱 정의를 내린 부분을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음 단위를 잘 떠올리면 되는데 여기 둘, 세 개 이렇게가 한 묶음이죠. 각각 한 묶음. 그리고 이렇게 쓴 거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근데 우리가 다뤄야 하는 RDBMS보다는
덜 정교해요. 우리가 써야 하는 거는 좀 더 정교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RDBMS를 쓰면은 테이블 단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트 있죠? 시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새로 하나 나오죠. 이 시트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1, 얘는 데이터베이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엑셀 파일은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시트 두 개짜리니까. 이런 테이블들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모임이 파일 하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대표적인 DBMS로는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이 있습니다. DBMS 뜻을 잘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언어가 아닙니다. SQL이 아니에요. SQL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하게 해주는데 좀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DB보다는 DBMS,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수업은 진행을 할 거예요. DB와 DBMS는 다르다. 이 앞에 R이 붙으면 RDBMS인 거고, O가 붙으면 오브젝트. 그래서 DB 종류도 이렇게 다 다른 만큼 이 종류별로 사용하는 DBMS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SQL로 MySQL을 사용할 겁니다. MySQL. 오라클 놔두고 MySQL 쓰는 이유는 유료냐 무료냐 이 차이예요. 오라클은 이제 좀 많은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좀 정부기관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이런 데서 사용하죠. 왜냐면 이제 국민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MySQL로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MySQL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MySQL로 쓸 건데 아까 마리아DB 잘 기억해 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리아DB. 자, 이건 뭐냐면 MySQL이랑 서사가 좀 있습니다. 오라클. 일단 서사를 얘기하기 전에 오라클이랑 MySQL 두 가지를 많이 쓴다는 걸 알면 되는데, 국내 기업의 구조를 생각하면은 SI라는 업체가 있어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었나? 시스템 통합이 인테그레이션 이거의 SI입니다. 이 뭐 하는 데냐면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있죠. 여기에다가 수주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다가 요청 사항을 알려줘요. 어떤 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 SI 업체는 얘네들 업장에 소속된 사람들을
그 회사로 파견 보내는 겁니다. 파견.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제 그 회사에 상주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할 때 이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안정성 때문에 저는 오라클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MySQL의 성능이나 수준이 오라클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무료인데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런데도 이제 오라클 유지하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MySQL이라는 DBMS 좋은 거죠. 무료에다가 성능까지 좋아졌으니까. 그렇다고 오라클의 무료 버전이 없는 건 아닌데 쓰다 보면은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좀 더 좋은 거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료 버전이 좀 많이 나사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문법에 좀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 내가 SQLD라는 자격증을 본다면 이 자격증 시험을 따려고 생각 중이라면 오라클로 공부하면 되지만 이 수업에선 MySQL로 한다고 했죠. 상관없습니다. MySQL을 이제 오라클로 변환을 하다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MySQL의 큰 틀만 알고 있어도 오라클에 조금만 공부해도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제 DBMS에는 이제 표준화된 SQL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MySQL을 공부했으니까 다음엔 오라클 공부해야지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다른 부분? 다른 부분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시험을 볼 거라면. 근데 오라클이 MySQL을 인수합니다. 샀어요, 돈 주고. 얘는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 있던 건데 그쪽에 있던 개발자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오라클은 이제 유료 상품이 있고 얘네가 MySQL을 흡수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얘는 유료 상품을 팔아야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의지하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러면 MySQL을 오라클이 얘네들 것만큼 업데이트를 해줄지 그게 미지수인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수되고 나서 만들어진 게 마리아DB입니다. 마리아DB. 그래서 마리아DB가 원조 MySQL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DB구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같아집니다. 뿌리는 같아요. 예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툴은 XAMPP라는 거예요. XAMPP. 얘는 뭐냐면 윈도우 개발 환경 세팅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툴이에요. 윈도우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죠. 학원 기준으로. 개인 PC의 경우 이제 뭐 맥북 쓸 수도 있고 아이맥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또는 뭐 리눅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운영체제 관련해가지고 개발 세팅을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 X는 엔진X의 X고 A는 아파치
그리고 이 M이 마리아DB의 M이에요. 그래서 이 XAMPP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마리아DB가 들어있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수업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아나콘다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 넘파이, 뭐 주피터 노트북, 판다스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학원 컴퓨터에 XAMPP가 있어요 이미. 음. 아, 이거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열고 여기다가 XAMPP 검색해 보세요. 클릭하고 제거. 설치하는 거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삭제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삭제할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폴더도 같이 삭제하고 그래야 나중에 새로 설치할 때 경로 겹치지 않으니까. 삭제 중이고 아,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완료됐고요. 윈도우 알파벳 2키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알파벳 2키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열리죠.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사용자 어드민 여기 한번 들어가 봐서 이게 여기에 지금 삭제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C 드라이브 안에 XAMPP라는 폴더 이게 없으면 된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새로 설치할 때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C 드라이브를 바로 여는 또 다른 방법. 알파벳 C 입력하고 콜론 역슬래시 엔터 치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 아니면 뭐 이거 검색해도 됩니다. XAMPP 해서 맨 위에 올라온 거 다운로드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운영체제에 맞게 윈도우, 리눅스, 맥OS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운로드가 되죠. 설치 파일, 실행 파일 다운로드 완료되면 클릭하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한번 누르고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할 건데
이 MySQL만 체크해 놓고 다른 건 다 체크 해제하세요. MySQL만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넥스트 누르면, 근데 언어는 잉글리시로 할게요. 어차피 알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으니까. 설치 완료하면은 끝났다고 나와요. 이거 체크된 상태에서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은 이런 컨트롤 패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나요? 안 나온 분 없으시죠? 음. 이거는 꺼도 되고, 저는 지금 이게 모니터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쯤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 옆에 주황색 또는 이제 그거 위로 가 있는 거, 이거 클릭해 보면은 주황색 사각형 구석에 있을 건데 그거 눌러가지고 열어도 됩니다. 그거 눌러서 쇼 하이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파치 MySQL 파일질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MySQL입니다. MySQL. 요거 스타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PID가 없다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게 프로세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디다. 그래서 PID가 하나 잡히고 옆에 포트 번호 부여되는데 이 MySQL의 기본 포트가 3306이에요.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다시 한번 스탑 클릭해 보시고 그러고 나면은 어, 잠깐 컨피그였나? 이거 실행했던 그 로그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언제 실행했는지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였더라? MySQL 에러 로그일 거예요. 오늘 날짜 4시 6분 3분 35초 이때 시작했다 마리아DB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저장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거 실행하고 끈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여기에 다 저장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스타트는 받고 스탑이
수압은 안 나와 있네. 로그니까 일단은 뭐 이 PID는 뭐냐면요. 그 서버랑 관련된 내용인데 XAMPP 이용하다가 에러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에러 있죠. 뭐 에러 코드나 그 에러의 특정 키워드 이런 거 검색하시면 돼요. MySQL PID XAMPP까지 자료 많이 나오죠. 에러 발생하면 구글링해서 해결 방법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중인 환경에 근접하게 검색하는 거 중요해요. MySQL PID만 입력하면은 내가 XAMPP 안 쓰는데 좀 더 지금 보면 48만 5천 개죠. 자료 개수가 많이 나오죠. 850만 개. 그래서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PID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PID는 운영체제가 부여하는 거예요. 알아서 할당합니다. 지금 컴퓨터 환경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 맥북이라면 맥이 알아서 할 거고, 해당 PID가 점유하고 있는 포트, MySQL의 경우는 3306이었죠. 기본값이었으니까. 어, 근데 여기서 아마 노트 옆으로 복사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이 스택 오버플로 여기를 많이 보세요. 여기는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어떤 질문을 올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대신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어, 네. 중요한 거는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에러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럼 이제 몇 가지 설정할 게 있습니다. 여기 컨피그를 클릭해 보세요. 컨피그. 얘는 이제 설정입니다. 설정하는 거. 그러면 이거 말고 MySQL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컨피그. 이거 안 되는구나. 여기서 my.in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는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하나라도 추가되면 안 돼요. 그냥 일단 켜두기만 해놓고 켜고 나면 이제 패스워드랑 포트 번호가 있을 건데 그리고 이런 소켓 경로 이런 거 무시해도 됩니다. 아직 이 수업에서는 안 다룰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는 거는 리눅스 수업 때. 왜 이래 이거. 네. 리눅스 수업 때 좀 관련 있게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MySQLD 한번 보세요. 여기 밑으로 쭉 여러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D는 뭐냐면 데몬, 데몬의 D예요. 무시해도 되고,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 윈도우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 얘가 서버 관련 설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큰 틀은 MySQL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 관련 설정이니까 여기서 컨트롤 F 누르고 UTF 검색해 보세요. UTF 파일 세팅 있죠? 본인 컴퓨터에 있는 곳에서 찾은 다음에 이 밑으로 샵 5개 보이죠? 샵만 지우세요. 한 칸씩만 지워야 돼요. 방향키 왼쪽 눌렀을 때 바로 윗줄로 갈 수 있도록.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UTF 파일 세팅스 밑으로 5개 샵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됐기 때문에 저장 안 된 상태예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다음에 하나 더 설정해야 되는데 다시 MySQL D 위쪽 있죠? 이 부분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닫는 대괄호 있죠? 여기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바로 포트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엔터 한번 입력하고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는 2 자, 이렇게 입력하세요. 바로 밑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방향키 오른쪽 눌렀을 때 포트로 가야 돼요. 언더바는 쉬프트 누른 채로 마이너스 키 있죠? 쉬프트 마이너스. 여기 이 my.in에서 필요한 설정 내용 수업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네. 그리고 네. 저장하고 끄면 됩니다. 스타트. 그러면 이제 변경한 내용 적용되고 이게 만약에 스타트 실행 중인 상태에서 여기 컴피그 변경하고 저장하면은 그 시점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설정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 그러면 돌아가고 있던 거 다시 재부팅해야 내가 변경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실시간 반영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MySQL 서버는 알아서 실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XAMPP가 알아서 도와주고요. 그래서 XAMPP 이걸 안 쓰면 내가 직접 설계해서 뭐 연동하고 또 이런 식으로 켜야 되는데 수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그러면 윈도우 키 누르고 CMD 입력해 보세요.
명령 프롬프트 창 여는 건데 cmd.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거 화면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글씨로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시각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음, 그러면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어드민이 있죠. 폴더 안쪽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도 이제 명령어 같은 게 존재하는데 dir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럼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어드민이라는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드라이브에서부터 유저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저스는 근데 사용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용자 클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민. 그러면 이거는 현재 폴더, 상위 폴더 무시하면 됩니다. 배시 히스토리, 캐시, 컴피그. 배시가 여기서 안 보이는 이유는 배시 히스토리는 이 화면이라서. 근데 없을 리가. 파일로 존재하는군요. 숨긴 파일.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는 폴더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던 거고, 여기 화면이랑 여기 화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폴더 만들고 파일 만들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 따로 공부하면 되고요. 여기서 C 드라이브로 가보세요. 그러면 XAMPP 폴더가 생겼죠? XAMPP 설치할 때 따라온 거예요. 안에 MySQL 폴더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빈 폴더 들어가 보면은 MySQL 실행 파일이 맞네. 오케이. 됐다. 네, 여기서 찾을게요. 여기 있다. 바로 이거 mysql.exe 실행 파일. 만약에 이런 뒤에 확장자 이름이 안 보인다, 보기 한번 클릭하고 파일 확장명에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제 확장자 이름 보이니까 네, 이거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 창 있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냥 보셔도 됩니다.
XAMPP 파일이 C 드라이브에 있었으니까 상위 폴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서 여기로 빠져나간 거고, 이거 한 번 했을 때 여기로 빠져나가서 C 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hange directory라고 해서 cd라고 합니다. 여기서 XAMPP가 있었죠. XAMPP 폴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MySQL 안에 빈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로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mysql.exe. 그러면 여기서 mysql.exe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엔터 눌러보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패스워드는 따로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패스워드는 따로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설정하지 말고, 왜냐면 공용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엔터 누르면 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DB 어쩌고 하면서 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MySQL로 접속을 했는데 마리아DB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리아DB가 MySQL이 계승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가고 싶다. 엑시트. 그러면 빠져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엑시트 누르면 이 cmd 창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방향키 위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 -p라고 붙은 거는 비밀번호예요. 패스워드 옵션. -u는 사용자. 어떤 사용자로 들어갈 건지. 루트로 들어갈 거고, 루트에 비밀번호 없으니까 없어도 돼요. 비밀번호 옵션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안 물어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지저분하죠? 여기는 CLS 입력하면은 화면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못 들어가죠. 에러 발생합니다. 에러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면 로컬호스트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예요. 내 눈앞에 있는 PC 이거에 MySQL 서버가
연결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꺼져 있으니까. MySQL을 위한 자리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MySQL 서버에 불가능하다 연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 나오면 스타트 누르고 접속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my.ini 얘는 설정해야 되는 게 여기 UTF 파일 세팅 이 밑에 5개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로 설정하는 거 이거까지 설정을 했으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작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MySQL 서버에 들어온 겁니다. 마리아DB가 여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엑셀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요소가 많아요. 기능 같은 거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불편하죠? 도구 모음이나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다 명령어를 통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 접속을 한 상태고 엑셀을 열었는데 시각적인 요소만 없는 거예요. MySQL을 쓰려면 서버, 클라이언트 이 두 개 부분이 필요합니다. 서버는 XAMPP가 담당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요거 스타트 버튼 눌렀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접속키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 접속키 쓰는 거는 cmd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도 되고 git bash 쉘 뭐 이런 쉘 환경에서도 해도 됩니다. 서버랑 클라이언트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웹이라는 거에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버의 경우 아파치 엔진X 이게 서버에 관련된 부분이고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이런 거 있죠. 크롬, 뭐 파이어폭스, 엣지, 사파리 이런 거 수업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쓰는데 이게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인 겁니다. 명령창이랑 다르지 않아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걸로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이유가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네이버의 서버는 어딘가에 있을 거고 여기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전용 접속기를 써야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크롬인 거고 이거는 브라우저고 서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는 아파치, 엔진X 이런 게 될 거고요. 서버는 얘가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시겠죠? MySQL을 사용하려면 웹이랑 동일하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XAMPP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둘 다 해결돼요. 클라이언트의 실물 파일은 실행시켰던 mysql.exe 파일 있죠? 이게 되는 겁니다. 얘가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ySQL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MySQL은 DBMS입니다. DBMS 관리하는 시스템에 가까워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어,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먼저 봐야겠죠. show databases 뒤에 세미콜론까지 찍어야 돼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5개, 5개 있는 채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서버가 켜져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요거 끈 채로 똑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어때요? 연결 없음 나오죠. 근데 다시 연결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멈춰서 연결이 끊어져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럴 땐 빠져나오면 되고. 그리고 잠깐 이게 아마 여기서 누르면 SQLT가 아닌데 시작됐죠? 분명히 꺼놨는데 이거 더블 클릭하니까 MySQLT였나? MySQLT네. 여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환경에서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